문해력이라고 하는 아이가 가장 도움을 받는 영역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의외로 영역이에요. 좋은 말, 양질의 말이라고 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하고 너무도 어려운 어휘들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드는데 부어 서술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양질의 말은 뭐냐면 아이들 간에도 말하는 거에 대한 수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얘는 앞으로 공부 좀 하겠는데 말 좀 잘하겠는데 이렇게 좀 아실 수 있을 만한 애들. 사실 그런 아이들 중에서 진짜 말을 잘하는 구어 서술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도 있고 아닌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수가 적은데 과제를 줬을 때 그 과제 수행 능력에서 보면 구어 서술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20년차 한국어 교육 전문가이신 신효원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년차 한국어 교육 전문가이자 언어교육 전문가로서 일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 언어교육이나 문해력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방법이 뭔가요? 일상 속에서 문해력을 높인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독서가 떠오르죠. 근데 조금 더 좀 시각을 넓혀서 언어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이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각자 막 선을 긋고 내가 잘날 거야 뭐 나만 잘날 거야 이런 건 아니고 서로 굉장히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문해력이라고 하는 건 학습하고 또 너무 관계가 있으니까 문해력이라고 하는 아이가 가장 도움을 받는 그 영역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의외로 말하기 영역이에요. 대부분 읽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문해력을 읽기 영역으로 봤을 때 읽기를 도와주는 그 조력을 해주는 게 말하기인데요. 말하기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집에서 나 배고파, 나 지금 피곤해 이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읽기하고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능력을 도와주는 건 일상적으로 하는 이런 말하기가 아니라 구어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생활 속에서 쉽게 가벼운 방법으로 언어적인 자극을 통해서 키워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새로운 시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구어 서술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좀 와닿으시게 자녀분이 있으시잖아요. 자녀분하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조금 알려주시면 그런 거구나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어떤 말 연습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좀 세팅해야 되는 어떤 환경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일상적으로 아이하고 지내다 보면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 중에서 듣기, 말하기를 가장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언어 교실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아이들이 양질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떤 말이든지 간에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을 여기 이 공간에서는 편안하게, 안전하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좋은 말, 양질의 말이라고 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하고 너무도 어려운 어휘들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드는데 구어 서술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양질의 말은 뭐냐면 구체적인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서술이라 함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이거 말고 저거라고 하든지 이런 거요? 굉장히 뭉툭한 말들을 쓰죠. 예를 들면 아이들이 막 뗐을 때 저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다 알아요. 얘가 어떤 의미에 사는지를 알아서 그 다음에 저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구체적인 서술을 하는 게 아니죠. 아이가 저거라고 떼를 쓰고 있다면 네가 지금 저기 가리키는 저 로봇 장난감 저거 지금 사달라고 엄마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풀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게 그래서 그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저는 가끔 제 아이가 외국인 친구다 한국말도 잘 못해 이런 애들한테는 제가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야 알아들으니까 그런 식으로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환경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야 돼요. 또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80% 이상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무섭잖아요. 좀 구체적인 말들을 써서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환경들을 세팅을 해주시고 아이 어릴 때부터 언어 육아를 좀 하신 거잖아요. 언어 교실을 또 만드셨다고 언어 교실은 또 뭘까? 궁금하신데 지금 아이가 또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언어 교실을 하고 계시는데 또
궁금하기도 한데. 네네. 저희 아이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녔던 그 시기부터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까지의 시기와 그리고 그 이후의 시기로 저도 변화했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혹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물어보잖아요. 오늘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애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나 오늘 학교에서 뭐 술래잡기를 했다, 뭐 보드게임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통의 부모님들이 뭘 질문하실 것 같으세요? 재밌었어. 그렇죠. 네. 재밌었어? 그렇게 되면 결과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화가 곧 종료됩니다. 그럼 아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재밌었어? 재미없었어? 아, 그랬구나. 아유, 신났겠네. 뭐 이걸로 종료가 되는데 그러면 아이가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지나간 나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아이한테 사방치기 했어. 그러면 언제? 할 시간이 있었어? 누구하고?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아이가 아예 엄마는 그것도 몰라? 그럼 너무 오래전에 해서 내가 방법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아이가 게임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요. 아까 제가 구어 서술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어 서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일, 지나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맥락을 갖춰서 시간 순서대로 잘 배열해서 논리정연하게 하나의 질적으로 완성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극이라면 자극이랄까? 어디서, 언제, 누구하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쭉쭉쭉 짚어나가다 보면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은 아, 내가 말할 때 이런 걸 챙겨야 되는구나. 에서부터 출발해서 굉장히 신기한 것은 책을 읽을 때 그 정보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 연결을 해서 맥락을 찾아가면서 이어가는 글을 읽기인데 이 아이들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을 계속 정리하면서 읽어야 돼 라는 것들이 암묵적으로 내재화가 되면서 이제 이런 습관들을 키워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고학년이 되면 대답하기 싫어해요. 꼬치꼬치 묻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서술을 요구하는 것은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바로 대답을 하면 좋은데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잘 몰라. 까먹었어. 이럴 때 매번 그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희 아이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아이가 잘 하는 거. 잘 아는 것들의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자동차 조립을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조립하는 거야? 또 뭐 종이접기를 하면 그거 어떤 순서로 하는 건데 뭐 보드게임을 잘하면 보드게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룰이 뭐야? 라는 것들을 물어보면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얘기할 때 뿌듯해해요. 그래서 신나고 그리고 자신 없어 하지 않고 뭐든지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만큼은 잘 들으시고 비어있는 정보들을 아 그래? 그럼 근데 그건 왜 그런 거야? 뭐 이런 질문들을 해 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뭔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단어 게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단어로 놀이를 많이 했었어요. 아이가 뭐 6살, 7살 때부터 저는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저기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 컴퓨터가 뭐게? 그러면 컴퓨터가 컴퓨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좀 고민을 해요. 아 그거 타닥타닥 엄마가 일할 때 쓰는 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단어를 설명하게 한다든지 저희 아이가 지금은 좀 단어가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그런 높아진 수준을 가지고 뭐 문장 한번 만들어봐 라든지 그거 무슨 뜻이게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툭툭툭 던지듯이 생각날 때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가 거의 10살까지도 했었던 것 같은데 문장 만들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마트 같은 데를 가면 애가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럴 때 가다가 제 눈에 그냥 보이는 어떤 재료들 그래서 계란, 우유 야, 그거 2개로 문장 만들어봐 라고 하면 아이가 처음에는 문장 만들어봐? 그게 뭐지? 라고 하면 샘플을 보여주시면 돼요. 뭐 계란하고 우유는 뭐 몸에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아이가 그 2개로 문장을 만드는데 이 생각의 시작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게 또 사고력으로 또 그게 더 나아가서 쓰기로까지 연결이 되죠. 그리고 또 아이가 어렸을 때 저희는 저녁 식사할 때 이야기 만들기를 많이 했었어요. 사람
다람쥐가 숲속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아이가 그 다음 이야기를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어 말하기처럼 계속 이야기를 만들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럴싸한 얘기가 되기도 하고 상관없이 그냥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는 연습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나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아이도 커가니까 그 커가는 과정을 저는 좀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도 커지고 내가 이제 좀 언니가 됐고 곧 중학생이 되고 커갈 거니까 이 아이에게 이제 네가 커서 엄마가 읽었던 책, 아빠가 읽었던 기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너 그만큼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가짐으로 제가 읽었던 책 혹은 읽었던 기사 중에서 그런 것들을 밥 먹으면서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제가 읽었던 책이 숲속의 거짓말쟁이들 뭐 이런 재밌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너 그거 알아? 동물들도 거짓말하는 거? 라고 하면서 그 일부를 얘기해주면 아이도 진짜?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또 자기가 읽었던 것들도 얘기를 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그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이 좀 늘어나는 네. 사실 질문만 던지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못할 때가 더 많은데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던짐으로써 아이가 머릿속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찾아낸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주로 질문들을 던지는 편입니다. 아이가 책을 읽을 때도 질문을 좀 던지시나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질문을 좀 많이 던졌어요. 근데 그걸 좀 흐름을 끊어서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네네. 학부모님들도 안 하다가 그거를 또 하려니까 아이도 좀 싫어하고 어색할 수 있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장님만의 노하우가 혹시 있으신지? 지금도 이런 방법들은 가끔 쓰고 있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는 중간중간 이건 좀 아이들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흐름을 끊지 않고 다음 게 너무 궁금해서 계속 읽어나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고 중간중간에 약간 멈춰서서 이 사람은 마음이 어땠을지 내가 얘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저렇게 했을 거야를 얘기하고 넘어가도 되는 아이가 있는데 저희 아이는 좀 후자였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엄마하고 나와의 어떤 심리적인 거리를 굉장히 좁혀준다라고 할까요? 너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가 책을 읽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세계를 확장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아이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런 때는 어땠을 것 같아? 너도 이런 적이 있었어? 엄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나도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생각이 점점 커져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아이가 좀 크면서는 책이 두꺼운데 같이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컸을 때는 아이가 다 읽었던 책에 대해서 그 책 내용이 어땠어? 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럴 때는 네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구절, 문장, 뭐 부분 어떤 게 있었어? 어떤 장면이 있었어? 그런 것들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본인이 좋은 거는 뭐 신나서 얘기한 그 원리예요. 네네네. 그러면 자녀분이 지금도 책을 잘 읽고 있는지 네. 어렸을 때는 옆에서 굉장히 잘 읽을 수 있고 또 잘 따라오잖아요. 저희 아이도 잘 읽었어요. 잘 읽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후반, 5학년 되니까 얘가 좀 책을 멀리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누구나 또 읽기 싫어하는 때가 오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아이가 좀 읽기 싫어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는 같이 읽는데요. 자, 이 책을 우리 지금부터 같이 읽을 거야. 1페이지부터 시작. 이거는 저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문학 책인데 주제별로 한 길어야 3장, 2-3장짜리로 끝나는 그런 책들을 좀 골라서 그 책들의 한 챕터를 같이 읽었어요. 그러면 아이는 3장이니까 뭐 조금씩 읽다 보면 금방 끝나니까 읽기 싫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읽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좀 싫어서 읽지 않았지만 내가 오늘은 이 3장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완결해서 읽었구나라는 어떤 작은 성취의 기쁨들을 쌓아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비문학 책을 읽을 때는 저는 중간에 같이 읽다가 이걸 뭐 연기라고 하면 연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너 지금 이해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하는
얘기야? 이게 어떤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알고 있을 때는 그걸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 아이한테 너 진짜 좀 기특하다. 네가 진짜 컸네? 이거지 어른들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가 이거를 이해하고 엄마한테 설명을 했네? 야, 너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너 진짜 앞으로 잘 읽겠는데? 뭐 이런 정도의 가벼운 칭찬들을 하면서 넘어갔어요. 뭐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읽어주고 우리가 열심히 키우지만 어느 순간에 좀 위기가 누구나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아이가 자전거 처음 배웠을 때 뒤에서 밀어주잖아요. 밀어주다 보면 아이가 이제 궤도에 올라서서 탄력을 받아서 갈 때 이제 손을 살짝 몰래 떼도 아이가 그대로 가는 것처럼 책을 읽을 때도 이렇게 조금 밀어주다가 손을 살짝 떼면 혼자서 쭉 걸어갈 수 있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도 소리내서 읽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큰 아이들의 경우에는 제가 한쪽 읽고 엄마 그냥 내가 읽을게. 그렇게 해서 좀 얘가 탄력이 붙으면 한 2장, 3장, 4장까지도 읽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읽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는 방식을 썼습니다. 네, 지금 아이들 책태기 와가지고 한참 고민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소장님이 자녀분 얘기를 좀 여쭤봤다면 이제는 좀 지도하시는 아이들 얘기로 좀 확장을 시켜볼까 해요. 우리 학부모님들 만나뵈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말 되게 잘해요, 선생님. 누가 입장에서 또 들어보면 그래 제가 말을 잘하긴 하는데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만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종종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간에도 말하는 거에 대한 수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얘는 앞으로 공부 좀 하겠는데 말 좀 잘하겠는데 이렇게 좀 아실 수 있을 만한 애들. 명확한 발음으로 똑부러지게 말하거나 아니면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어른들이 쓸 것 같은 어려운 어떤 유창한 표현들을 쓰거나 뭐 이럴 때 우리가 말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런 아이들 중에서 진짜 말을 잘하는 구어 서술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도 있고 아닌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말수가 적은데 과제를 줬을 때 그 과제 수행 능력에서 보면 구어 서술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는 일단은 저희는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과제를 던졌을 때 그것을 그게 무슨 말이지? 라는 의문 없이 완료해서 설명해낼 줄 알 때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맥락을 가져야 되는데요. 말을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경험을 서술하게 했을 때 정확한 그 당시의 시간적인 배경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요. 동생 생일에 롯데월드를 갔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 하늘에 있는 그 풍선 같은 거 있죠? 그걸 탔어요. 근데 동생이 울어서 그 다음 것부터는 제가 아빠랑 탔어요.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됐고 우리가 어디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서술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은 놀이기구 타본 적 있어? 라고 했을 때 네. 그래? 기억나는 거 있어? 라고 물어보면 네, 뭐 그 접시 같은 것도 타고 이것도 탔어요. 그거 탔어요. 그래? 어땠어? 또 기억에 나는 거 없어? 무서웠어요. 하니까 이 아이는 언제 거기를 갔는지, 거기가 어딘지,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가 없어요. 그래서 구어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이야기들을 인과관계들도 명확하게 서술을 합니다. 또 하나는 단어수예요. 저 뭐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짜증이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황은 설명되고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아이가 사용한 단어 수는 몇 개 없어요. 그러네. 반복적으로 되니까. 그런데 누가 이랬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그래서 서운했고 속상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아이들 경우는 상당히 사용한 단어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아이가 그래도 구어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처음에 얘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평소에 그런 말을 쓰시는 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닮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겠네요. 집에서 구체적인 말들을 쓰고 그런 아이들의 가정을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어휘량이 일단 많고 그리고 이게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들을 습득하게 되면서 이 아이들의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나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연결이 되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유려하고 화려한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상황을 이거 그거 저거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이런 말들을 조금은 줄이고 그것 대체하는 단어들을 넣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준다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거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랬어 저랬어 이거 그거 저거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보시는 것 해보시라고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언제 어디서 뭐가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면 아이들이 나중에 읽기를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심지어 쓰기를 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이 어디서도 못 듣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또 아까 추천해주신 얘기들이 그렇게 어려운 실천 포인트는 또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좀 자극들을 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아이에게 하는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말씀을 듣고 많은 인사이트를 좀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